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의 배당을 확대합니다.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 17년 만에 대폭 완화됩니다.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재건축 단지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하림이 거론되고 있지만 매각 무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보강 시공을 하거나 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 17년 만에 대폭 완화됩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을 70%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담금 우려가 컸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첫 소식 신동호 기자입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힙니다. 부담금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지적에 여야가 진통 끝에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제초한 완화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됩니다. 제초안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초안 개정안과 더불어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등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규제 2개가 동시에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냐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서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여력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쇼크로 정비사업에서 수익성이 급감한 건설사들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5년 새 10배나 늘어날 정도로 이제 층간소음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시공 기준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나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이 강력범죄로 빈번하게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정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보강 공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준공 연기와 추가 시공 등으로 금융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이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분양가 인상까지 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건설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데 중소 중견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정부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하림이 거론되고 있지만 하림 측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연구체의 주식 전환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해운선사 HMM의 매각. 당초 시장에선 이달 초면 입찰 가격을 더 높게 제시한 하림 컨소시엄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주인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입장차. 산업은행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하림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해양진흥공사가 해양산업 이해도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 측의 주주관 계약서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도 지연 요인으로 전해집니다. 하림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 것과 5년 이내 주주 변동을 금지한 항목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각 이후에도 HMM의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매각의 한 축인 해수부 장관 교체, 곧 있을 금융위원장 인사까지 겹치면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림의 요청사항이 알려진 뒤 공정성 논란도 벌써 일고 있습니다. 연구체 주식 전환 유예가 받아들여지면 하림은 내년부터 3년간 HMM 배당의 57.9%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수기업의 HMM 곡간 빼먹기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이 매각 원칙으로 내세운 연간 현금 배당 5천억 원 제한의 취지를 스스로 허무는 셈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반도체 부진 속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온 삼성전자가 이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의 배당 확대를 통한 실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무차입 경영을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 재무적 부담이 가장 적은 수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안 단독 취재한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번 배당 좀 특이합니다. 보통의 배당처럼 좀 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 계정에서 배당 재원을 마련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약 10조 원의 자본 준비금을 이 이익 잉여금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본 준비금, 이익 잉여금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자본 계정을 바꾼다는 건 돈의 이름표를 바꿔 붙이는 겁니다. 네. 자본 준비금이란 자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잉여금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의 교환도 있고요. 이전, 감자, 합병 굉장히 다양한데 이 돈의 이름표를 이익 잉여금으로 바꿔 붙이면 이걸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단어 그대로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현재 국내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도 이렇게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자본 준비금을 이렇게 바꿔서 갚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가 각각 85%, 15% 가까이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배당을 늘리면 말 그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가 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한번 살펴봤더니 약 5조 원 그리고 1조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낼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국내외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업계에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현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방안을 고민하던 도중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93조 원, 차입금을 제외하면 83조 원 수준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규모긴 한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29%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해외 법인으로부터도 배당금 수익을 늘리고 있고요. 네. 또 올해 초에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의 현금을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취재한 대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대규모 배당에 나선다면 이 삼성전자, 삼성 SDI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현재 SK 하이닉스랑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 시장에선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해 왔거든요. 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이 시설 투자에 들인 돈만 약 3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선 이날 리포트를 통해서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던 이 HBM3 시장에 삼성전자의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이제 SDI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이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년 미국에서 이 배터리 셀 합작 공장 3군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지금 배터리 공급 계약도 새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업계에 따르면 양사 모두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이렇게 들어올 현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업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현금들 디딤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5, 4, 3, 2, 1, 가자! 자동 사냥도 제거하고 나왔잖아요. 캐릭터를 이제 이동하는 거나 무기 수학 그리고 공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보통 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좀 처음 해보는 사용자인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AMD는 어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특히 그중 그래픽 처리 장치인 MI300X는 엔비디아 대표 제품 H100보다 메모리 용량은 2.4배, 대역폭은 1.6배 늘렸다고 전했죠. 시장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이 신제품을 사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덕분에 AMD는 전날 9.89% 급등했고 국내 반도체주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씩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 등이 2에서 26%대까지 오르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규 AI용 반도체를 공개한 AMD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AMD가 유의미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한 기대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도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효상 OMB는 13% 올랐고 조비와 남해화학도 각각 6에서 7% 오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는데요. 중국은 인산 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죠. 반면 우리나라는 인산 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데요.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내년 농번기에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모로코와 베트남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미 중국이 국내로 오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이죠. 오늘 KG케미칼과 유니온 머티리얼도 주가가 3에서 4%대 뛴 모습입니다. 영국의 헤지펀드 펠리서 캐피털이 삼성물산의 대규모 조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펠리서 캐피털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0.62%인데요. 펠리서 캐피털은 삼성물산이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지금보다 기업 가치가 170%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를 늘리고 자본 배분에 능숙한 전문가를 이사진에 추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성물산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3.23% 상승한 12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도 계열 분리 당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의 타깃이 된 적이 있었고 올해 고 구본모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영국계 헤지펀드가 지분을 5% 넘게 사들이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는 주로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중견기업에 대한 주주 환원을 높이라고 압박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올해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국내 대표 대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모습이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 흐름에 대한 궁금증과 이들 간 공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여전히 부진한 내수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적자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흑자를 내는 불황형 흑자 딱지도 떼어낸 모습입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고 내내 부진했던 반도체도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이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월에도 그 통관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10.8% 증가로 전환되고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수출 개선세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수출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입니다. 한은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보다 내려잡았습니다.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가게들의 소비 여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투자나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좀 확실한 어떤 그 성장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수출을 제외한 지표들이 나빠지는 추세에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도 함께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수출 대응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제 소비 진작 또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들을 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은마저도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 내년 성장률이 1.9%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은 상황.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내년 2%대 성장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 속에 증권사들이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에 주는 이자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대 2% 이자를 주는 증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수도 없는데 이자만 더 줘야 하는 증권사들의 속내가 편치만은 않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모범 규준을 발표한 데 따라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이용료율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금액에 따라 2%까지 지급하고 키움증권도 1.05%로 올렸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대부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위해 계좌에 넣어두는 돈으로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예치하고 한국증권금융은 그 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10월 기준 증권금융의 운용 수익률은 3.8%이지만 당시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율은 평균 0.6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각의 이자 장사 비판에도 증권가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아니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 은행 예금 통장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밖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루 이틀짜리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돈들에 대해서 각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리테일이 큰 증권사의 경우 예탁금 이용료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할 시 증권사의 순영업수익은 3%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생 금융에 대한 압박이 은행권을 넘어 증권업권으로 퍼지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PF 부진 등 IB 수익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